감정 조절 수업 장샤오닝 지음 주은주 옮김 더 모던 출판사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성취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동력의 80% 이상이 당사자의 올바른 감정 상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감정 조절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려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 하버드 대학에서는 인간의 자기 감정 조절 능력에 관해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생에서 성공으로 불릴 만한 것을 성취한 원동력의 80% 이상은 당사자의 올바른 감정 상태에서 비롯되었다. 기술적인 도움은 15%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한 인간의 능력과 행복한 삶, 건강,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약 90%가 정서적인 문제로 병을 앓게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암 환자가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꼈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데 인생의 많은 시간을 썼다. 감정은 일종의 에너지다. 부정적인 감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몸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 정상적인 영양분 흡수를 방해한다. 그리고 신체 기관의 기능이 균형을 잃고 내부의 평형 체계가 망가져 각종 병이 생긴다. 우리는 삶 속에 존재하는 스트레스에 조금은 낙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커피를 처음 마실 때는 씁쓸한 맛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쓴맛 뒤에 따라오는 향기를 즐기게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커피를 음미하듯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다 보면 쓴맛 뒤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고통은 나를 한 뼘 더 성장하게 한다. 하버드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 현란한 미디어와 속물적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더라도 다른 이와 나의 삶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각자의 삶이 있고 행복은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과 나의 상황에 차이가 나더라도 비교하며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다른 사람의 평가에 초연해지고 진짜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은 많은 사람이 동경하는 세계 최고 지성인들의 집단이다. 하버드 대학의 독특한 사상과 정신은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곳의 모든 강의가 특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감정조절 수업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 감정조절 수업의 성공 사례를 종합한 것으로 하버드 대학 스승들의 조언과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졸업생들의 사례, 이 대학 출신 여러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담고 있다. 생생한 사례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원인을 밝히고 문제점을 분석해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만약 지금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고 있고 거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을 펼쳐보자.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 나를 지키는 방법과 묵은 생각의 틀을 깨는 방법, 스트레스와 분노를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 등을 배움으로써 감정의 굴레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책을 덮을 때쯤엔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지고 앞으로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 행복한 사람은 삶이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가게 하려고 무리하게 애쓰지 않는다. 그저 변화를 인정하고 상황에 알맞게 대처해야 하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의 예들을 소개한다.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지 살펴보자. 평범한 일을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의 결과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살이 2kg이나 쪘어. 남자친구가 날 돼지라고 생각할 거야. 이러다 차일지도 몰라. 어제 발표 수업 때 말을 더듬은 게 마음에 걸려. 우리 과 애들이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창피해서 휴학하고 싶어.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에 빠져 지낸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닐 뿐더러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리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중도를 모르는 흑백 논리. 흑백 논리는 모든 현상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인 두 가지 측면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소 극단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인생에는 중도라는 것도 있다. 이 중도를 무시하면 사람을 좋거나 나쁘게만 평가하고 일 또한 성공 아니면 실패뿐이라고 여기게 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딱 그 중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꽤 많다. 일부러 전체를 평가하기.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한정된 근거를 바탕으로 타인과 자신을 평가한다. 때로는 과거에 한 번 경험했을 뿐인 일에 대해 모든 사람, 전부, 절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난 하는 일마다 망쳐 혹은 사람들은 전부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식이다. 경솔하게 결론 내리기. 일에서 착오가 생기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타인의 동기와 평가를 오해한다. 이렇게 경솔하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른 고통은 오롯이 나의 몫으로 돌아온다.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대신 비난하기. 문제 상황에서 오직 비난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움과 고통만 낳고 정작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행동하는 대신 남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상황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도 점점 떨어진다. 부정적인 꼬리표 붙이기.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동물이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제각각이다. 그래서 타인을 평가하거나 태도를 논할 때 한두 가지만으로 단정 지을 순 없다. 하나의 행동이 그 사람을 전부 대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 가지 일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지 않도록 주의하자. 불안은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할까? 고대 중국으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감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 많다. 그 중에 내상칠정이라는 것이 있다. 기쁨, 노여움, 근심, 사려, 슬픔, 두려움, 놀람, 7가지 감정이 지나치면 체내에 질병이 생긴다는 뜻이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 황제내경에는 노상간, 노여움은 간을 상하게 한다. 사상비, 사려는 비장을 상하게 한다. 우상패, 근심은 폐를 상하게 한다. 공상신,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사실들에 대해 자세한 해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리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체내의 내인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수치가 증가하여 림프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 글로불린 생성을 억제한다고 한다. 그래서 백혈구가 제 기능을 못해 항체의 활동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 면역력이 약화되어 질병이 생긴다. 오랫동안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중추신경계의 명령 전달 기능에 장애가 생겨 위장 내 소화액 분비량이 크게 감소한다. 그러면 위벽이 자극받아 속이 불편해지므로 식사량이 줄어든다. 그 결과 영양소를 분해하고 화합하는 데 필요한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되기 어렵다. 결국 체내에 영양소가 결핍되어 신체 곳곳에 문제가 생긴다. 이처럼 신체와 감정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감정이 긍정적인 상태일 때는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지지만 부정적인 상태일 때는 신체의 일부가 손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일에 크게 마음 두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이유. 니콜은 천성적으로 승부욕이 강하고 걱정도 많았다. 대입시험을 보던 해에는 시험을 망칠까봐 걱정한 나머지 몇 달을 밤을 새워 공부한 탓에 시험이 임박해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 그녀는 목표로 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적에 맞춰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엔 직장에 들어갔다. 니콜은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마음과 달리 늘 결과가 좋지 않았다. 여러 번 실수하는 바람에 직장을 옮겼으나 새 직장에서는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결혼도 했다. 니콜은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실망스럽기만 했다. 남편의 적은 월급으론 먹고 살기도 빠듯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그녀에게 점점 소홀해졌다. 부부는 다투며 이혼을 입에 올렸고 이는 당연히 자녀의 학업에도 영향을 미쳐 집안 분위기가 항상 우울했다. 니콜에게는 평범한 행복과 즐거움이 멀리 있는 꿈처럼 보였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고 그로 인해 마음이 망가졌다. 항상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인생은 정말 불공평한 것일까? 다른 이의 삶도 들여다보자. 올리비아는 니콜과 정반대 성향을 가졌다. 그녀는 늘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고 모든 일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 대입 시즌에 다른 학생들은 모두 초조해하며 불안에 떨었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잘 먹고 잠도 푹 잤다. 누군가 불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올리비아는 이렇게 대답했다. 초조해하면 뭐 하겠어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에 시험을 보고 좋든 나쁘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대처해야죠. 시험 결과 그녀는 평소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갔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올리비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동료들은 상사에게 잘 보여 승진하기를 바랐지만 올리비아는 잠자코 자기가 맡은 일을 즐겁게 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그녀는 뛰어난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중책에 임명되었다. 올리비아의 친구들은 저마다 시집을 잘 가고 싶은 욕심에 상대를 까다롭게 골랐으나 그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올리비아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상하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열심히 살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빠르게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제 여건을 갖췄다. 올리비아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았기에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온 도전들을 즐겼고 별 어려움 없이 성공도 이뤘다. 반면 니콜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힘겨루기를 했다.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추진력과 고집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자신을 올가매는 굴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담감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 초연해지는 것이다. 인생에서 고비를 만나거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부담감에 짓눌려 쩔쩔매기보다는 태연자약한 편이 낫다.
사람은 평생 동안 많은 욕망을 품는다. 그 중에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초연하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매 순간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 그리하여 가슴에 품은 꿈에 한층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혹시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거머쥘 수 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건 무거운 벽돌을 지고 사는 것. 살면서 갈등과 충돌을 피하기는 어렵다.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와 직장 생활 등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충돌을 겪는다. 크게 부딪히고 나면 미움이 쌓인다. 미움을 품는 건 한순간이지만 털어내기란 쉽지 않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어쩐지 다르게 보인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 얼굴뿐 아니라 상대방과 세상, 삶 전체를 이전과 달라 보이게 한다.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거나 미움을 받으면 되갚아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면 내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길 뿐이며 증오심으로 손해를 보상받겠다는 건 망상이다. 그것은 더없이 깊은 번뇌와 고통만 초래한다. 증오심은 결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없고 나를 행복과 더 멀어지게 한다. 증오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와 동시에 자신도 상처를 입는다. 증오란 내 행복을 제물 삼아 남의 행복을 짓밟으려는 감정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벗어나자. 먼저 벗어나는 사람이 일찍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루는 국방장관 스탠턴이 링컨의 집무실로 찾아와 한 육군 소장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씩씩댔다. 링컨은 그의 말을 다 듣더니 그 육군 소장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편지를 쓰라고 제안했다. 스탠턴은 곧바로 자신의 감정을 강한 표현으로 쏟아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링컨에게 보여주었다. 제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따끔하게 훈계했군요. 아주 잘 썼습니다. 링컨의 말에 만족스러운 얼굴을 한 스탠턴이 편지를 집어 봉투에 넣으려고 했다. 그러자 링컨이 그의 손을 잡고 물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봉투에 넣어 발송해야죠. 스탠턴이 의아한 얼굴로 대답했다. 링컨의 목소리가 커졌다. 괜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 편지는 보내면 안 됩니다. 어서 난로에 던져 태워 없애버려요. 나는 화가 날 때 쓴 편지는 바로 이렇게 없앱니다. 그 편지는 잘 썼습니다. 쓰는 동안 화가 누그러져 지금은 많이 편안해졌지요. 그러니 그 편지는 태워 없애고 냉정한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세요. 삶은 우리에게 화낼 권리를 부여했고 우리에게는 남을 미워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타오르는 미움이라는 감정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으려면 미움을 안전하게 분출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증오심이 생겨도 오래 품지 않고 곧바로 손에서 놓아버린다. 링컨이 스탠턴의 감정을 해소하도록 도와준 뒤 편지를 곧바로 태우게 한 것처럼 말이다.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육군 소장을 비난하려고 했던 스탠턴처럼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되갚을 생각부터 한다. 하지만 모든 잘못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분노하기보다는 감정을 스스로 감당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런 뒤 내가 먼저 멈추자 라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상대방이 내게 한 잘못을 절대로 잊을 수 없어. 무덤에 들어가서도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품고 살면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원수의 이름을 쓴 벽돌을 등에 지고 산다면 얼마나 무겁겠는가.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나를 짓누를 것이다.
벽돌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마음에 장미 한 송이를 놓으면 그 고운 자태에 마음이 즐겁고 푸르른 잔디를 깔면 마음이 싱그럽고 넓어진다. 그러나 마음에 증오를 심으면 한평생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먼저 갈등을 풀고 내면을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채우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